문재인. 왜 문재인인가? 첫 번째는 시대 상황, 시대 정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7년 대한민국의 상황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것과 저것 중에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비교해보고 이 사람을 할까 저 사람을 할까라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그 이전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진 거의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너무 병들고 상처 입고 아프고 망가졌습니다.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국방 안보죠.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안보와 애국을 소리치면서 문재인 안철수를 포함한 우리 과거 야당 쪽의 정치 지도자나 정당들에 대해서 아예 말도 못하게 국민들과 이렇게 거리를 딱 끊어두고 저들은 종북이다, 좌빨이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만의 일방적인 국방안보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일을 해오는 과정에 결국 우리 국방과 안보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국방과 안보. 첫째, 대북 관계. 북한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큰 핵심은 이명박 박근혜가 진정성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북한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당근과 채찍으로 필요할 때는 강한 압박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그들에게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자 외교 구도 내로 계속 끌고 나오고 IAEA 등 국제원자력 기구죠. 또 UN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미국, 일본과 육자의 틀 내에서 북한에 대한 그런 비핵화 전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이렇게 해왔으면 오늘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란 거죠. 물론 북한이란 변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철없는 망나니가 자기의 그런 취약한 그 리더십 권력, 정통성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요. 자기 그 친척인 장성택이라든지 또 형이죠. 김정남까지 살해 암살하는 그 이외에 뭐 많은 사람들에 대한 탄압과 자신의 그런 그 흔들리는 리더십을 막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 또 핵개발 미사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그 다자 외교와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북한이라는 이슈를 오직 정치, 국내 정치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을 하고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부터 NLL 포기라는 허위,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무성 당시 대표 찌라시 같은 걸 흔들어대면서 이것이 사실이냐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허위로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북한 관리는 하지 않았음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현재 국방 위기의 근원과 진원지는 지난 10년간의 거짓, 허위, 국방의 경험도 없고 안보 의지도 없고 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그 기술과 전략과 책략도 가지지 못한 잘못된 보수 참칭 정권의 폐해인데요. 그걸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치 세력 집단 또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는 선택되어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인 특징과 상황이 있는 거죠.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 외화 내빈, 속빈 강정,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상누각.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자칫 잘못하면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있는 상태. 왜 그러냐? 큰 덩어리인 재벌과 대기업만을 위한 경제 시스템을 밀고 가다 보니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근로자, 그리고 그 중소기업, 가게, 주부, 이 모든 대부분 99%에 해당되는 국민들은 희생을 해야만 했었고, 사기가 떨어져 있고 분노, 불만, 갈등 분열 상태에 놓여 있죠. 이 부분이 경제의 그 가장 핵심인 두 가지죠. 활력과 심리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될 거야? 자라날 거야. 우리 함께 하자. 이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희생도 하고, 필요하다면 분담도 하고, 고통이든, 또는 뭐 일자리든, 시간이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인 거죠. 잘 될 거야. 잘 이끌어 나가줄 거야. 라는 그런 것이거죠. 리더십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들이 깨져 있기 때문에 사상누각이란 거고, 국가의 경제 대외적 지표, 순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지만 국민 다수의 그 민생, 살아가는 삶 이건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상태에 대부분 국민이 빚을 지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거액의 빚을 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청합하라라고 유도하고 외쳤던 박근혜 노믹스, 최경환 노믹스 이러한 그 와중에 저금리 기조 속에 겨우겨우 버텨내오던 우리 일반 국민들이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여파가 대한민국에도 미칠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이 계속 현실화되는 순간 우리 이 잠재해 있는 1300조의 가계부채가 터져나갈 우려가 있는 거죠.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모든 경제 전문가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중국과의 그 경제 마찰,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고 있는 거고요. 개성공단의 일방적인 그 철수로 인해서 그 개성공단 관련된 업체와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 관련 파장 산업 전체의 그 불이익이 지금 계속 파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과 경기 북부 지역에는 이 경제와의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평화 모드가 마련되면 경기 북부와 강원에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관광도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산업 융성도 되고 이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가 있는데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되고 북한이 자꾸 도발하는 그 위기가 지속될수록 경기 북부와 강원은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그 개성공단의 철수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롭고 모두가 함께 경제의 활력과 심리를 살려낼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텐데요. 이것은 대통령 후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속한 정당의 힘과 기조, 경제의 구체적인 정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야단도 맞아야 하고 비판도 있긴 하지만 이 경제 하나 살리는 것, 더불어 성장을 위한 각계각층의 경제 주체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해왔고 구체적인 그 경제 성장과 경제 분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정규직 늘리고 최저임금 높이고 그리고 재벌에는 이 준법을 요구하면서 그 대기업의 경영 정상화, 합법화를 이끌어내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구조를 이끌어내고요. 대외 수출 등의 무역과 내수의 진작을 동시에 해나가는 이런 구체적이고 촘촘한 플랜들을 짜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른 어떤 정당, 지금 왜소하게 찌그러져 있는
참칭 보수 정당은 정경 유착 세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훌륭한 분들이시긴 하시지만 이러한 이 경제의 이 거대한 그리고 촘촘한 크고 작고 디테일을 함께 봐야 하는 그런 그 경제 틀을 만들기에는 너무 작고 약합니다. 그리고 오래되어 있지를 못하죠. 급조한 신생정당이고요. 이런 측면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후에 안철수 후보의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제 문제는 적폐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포스코의 사회이사 그리고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그 재직 기간 중에 무리하고 온당하지 못한 인수합병에 대한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많은 눈물을 안기게 만든 그런 주식 매각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의 경제 실정,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질타를 해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경제의 그 외환외빈, 속빈 강정, 사상 누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규제 프리존법을 강하게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벌 위주의 경제 입법들에 대해서 민주당 비난을 하면서 빨리 입법 촉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의 상황과 이 경제 난맥상, 경제 파국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경제 철학을 가지고 디테일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개혁 플랜을 가진 그런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언론과 방송의 자유 부분이죠. 언론 방송 문제 많은 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심지어 언론 방송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하고 종북론 퍼뜨리고 색깔론 야기하고 자신들을 위한 그 이해 득실을 가져갔던 전 새누리당 세력마저도 언론 방송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막 그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를 쓴 11개 언론사인가요? 집단으로 고발을 하기도 하고 방송에 대해서 그런 규탄을 하기도 하고 이런 행태를 보일 정도입니다. 그 정도이니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과 방송이 공정하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로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수준은 이미 60위권대를 지나서 70위권대로 추락한 상태이죠. 이러한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좀 비판적이고 어떤 분노스러운 이런 평가 이 부분 반드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누가 제대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MBC 해직 기자, 언론인들, YTN 해직 언론인들, 각종 방송 언론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KBS 새 노조도 그렇죠. 이분들의 그 절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함께 해온 유력 정치 지도자는 문재인이 유일합니다. 지난번 MBC 대선 후보 토론 시에도 정문 앞에 도열을 하고 있었던 MBC 파업 언론인들 그 피켓 앞에서 문재인은 쉽게 떠나질 못했습니다.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 여기 왜 있지? 라는 그런 아니면 아예 외면하고 들어가거나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질문까지 했죠.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상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언론과 방송의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힘들게 함께 투쟁해오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오고 언론 방송의 개혁을 위한 그 플랜을 준비하고 입법을 해오고 있는 그런 저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 시기 이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죠. 갑질 논란, 교육,
그리고 각종 기업의 그런 내부에서의 갑질 문제도 있죠. 그리고 뭐 종업원 분들 이 겪고 계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그 서럽고 눈물 나는 불평등,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더 그렇죠. 사교육과 참 정말 이 진입 장벽들, 흑수저 논란,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해소해야 할 그런 그 거대한 사명,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 속에서 차별과 싸우고 그런 갑질을 맞서 투쟁해왔던 그 분, 이분이 누구이냐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말로만 내세워서 이제부터 나도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격차 해소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그 진정성의 판단 기준은 삶의 흔적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 공감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감 능력.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가장 상징적인 두 가지는 세월호와 박근혜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이 전과 후는 너무나 달라져야 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선은 세월호 참사 발생부터 유가족분들과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과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이 박근혜 피도 눈물도 없는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 폄하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냉정하게 감추고 속이고 했던 그들과 맞섰던 문재인의 공감. 세월호뿐이겠습니까? 백남기 농민도 마찬가지고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시죠. 그분들과 언제나 그 시대에 가장 아픈 분들과 함께 있었던 분, 그것이 무슨 정치적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 비난도 많이 받았죠.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그래도 정치적으로 알려져 있고 힘도 있고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 드려야지라는 그런 의무감에 함께 있었던 분. 그다음에 박근혜 국정농단과 맞서 싸웠던 우리 국민의 촛불. 그 촛불과 함께하고 그 보조를 맞추고 공감하는 해왔던 지도자가 누구냐. 거리를 두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평가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라면 된장찌개냐 김치찌개냐 또는 찍먹이냐 부먹이냐 짜장이냐 짬뽕이냐로 이렇게 행복한 고민과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박합니다. 혹시라도 도로 친박 세력, 도로 이명박근혜, 도로 정경 유착과 적폐의 과거로 회귀한다면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당연히 최선은 아니죠. 약점 많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비판의 여지들도 있죠. 어떤 분은 너무 약하다, 유약하다. 다른 분은 친문 패권 너무 뭐랄까요? 뭐 독재적이다. 이런 상반되는 이유로 비난을 하고도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 시각에서 이재명 시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뜨뜻미지근하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좀 화끈하게 좀 모든 걸 던지지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 사회 혁신을 위한 조금 더 아주 그 혁명적인 이러한 그 정책들을 좀 내놓지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아직은 그 책임이 덜한 초보 정치인이고 비교적 자유롭게 제 뜻을 막 터뜨리고 분노도 표출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 후보로서는 다양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백마 타고 오는 의인
늘 기다려왔던 것이 아닐까. 영웅을 너무 찾았던 것 아닌가. 뭇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누군가를 찾아왔던 것은 아닌가. 그것이 이제는 이 정보화 시대에는 허망한 기대고 요구다라고 저는 감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상징으로 만들어진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약점은 다 빼버리고 장점은 과대 포장하고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존재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우리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도 그러한 그 상징 조작으로 만들어낸 영웅들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측면들은 축소되고 감추어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한 사람은 다 처벌받았고요. 그런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혹은 믿고 지지하고 특히 정치인의 경우에 그런 비판적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비판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의 문재인의 약점, 문재인의 부족한 부분 계속 비판을 해야 하고요. 안희정적인 비판과 이재명적인 비판, 최성적인 비판, 표창원적인 비판 계속 해야 합니다. 하면서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바꿔나가야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흠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에 대한 임은 명확하다. 왜? 그는 소통을 합니다. 그는 함께합니다. 국민과 함께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저처럼 건방진 젊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그가 내리고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서 그가 리더로서 나서고 많은 그 개혁적 전문가들이 또 개혁적 정치인들이 문재인과 함께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로서 대한민국을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섬세하게 국방의 적폐를 해소하고 그리고 외교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전 세계에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임자 아니겠느냐는 거죠. 또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오고 더불어 잘 사는 힘없고 빼없는 돈 없는 약자들도 숨쉬고 살 수 있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만큼은 깨끗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힘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인 거지. 문재인이 무슨 돈이 많고 높이 올라가 있고 아주 고결하고 흥결없고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이래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북한 관리는 하지 않았음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현재 국방 위기의 근원과 진원지는 지난 10년간의 거짓, 허위, 국방의 경험도 없고 안보 의지도 없고 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그 기술과 전략과 책략도 가지지 못한 잘못된 보수 참칭 정권의 폐해인데요. 그걸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치 세력 집단 또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는 선택되어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인 특징과 상황이 있는 거죠.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 외화 내빈, 속빈 강정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상누각.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자칫 잘못하면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있는 상태. 왜 그러냐? 큰 덩어리인 재벌과 대기업만을 위한 경제 시스템을 밀고 가다 보니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근로자, 그리고 그 중소기업, 가게, 주부, 이 모든 대부분 99%에 해당되는 국민들은 희생을 해야만 했었고, 사기가 떨어져 있고 분노, 불만, 갈등 분열 상태에 놓여 있죠. 이 부분이 경제의 그 가장 핵심인 두 가지죠. 활력과 심리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될 거야? 자라날 거야? 우리 함께 하자. 이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희생도 하고, 필요하다면 분담도 하고, 고통이든, 또는 뭐 일자리든, 시간이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인 거죠. 잘 될 거야. 잘 이끌어 나가줄 거야. 라는 그런 것이거죠. 리더십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들이 깨져 있기 때문에 사상누각이란 거고, 국가의 경제 대외적 지표, 순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지만 국민 다수의 그 민생, 살아가는 삶 이건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상태에 대부분 국민이 빚을 지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거액의 빚을 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청합하라라고 유도하고 외쳤던 박근혜 노믹스, 최경환 노믹스 이러한 그 와중에 저금리 기조 속에 겨우겨우 버텨내오던 우리 일반 국민들이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여파가 대한민국에도 미칠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이 계속 현실화되는 순간 우리 이 잠재해 있는 1300조의 가계부채가 터져나갈 우려가 있는 거죠.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모든 경제 전문가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드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중국과의 그 경제 마찰,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고 있는 거고요. 개성공단의 일방적인 그 철수로 인해서 그 개성공단 관련된 업체와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 관련 파장 산업 전체의 그 불이익이 지금 계속 파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과 경기 북부 지역에는 이 경제와의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평화모드가 마련되면 경기 북부와 강원에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관광도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산업 융성도 되고 이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가 있는데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되고 북한이 자꾸 도발하는 그 위기가 지속될수록 경기 북부와 강원은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그 개성공단의 철수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롭고 모두가 함께 경제 활력과 심리를 살려낼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텐데요. 이것은 대통령 후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속한 정당의 그 힘과 기조, 경제의 구체적인 정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야단도 맞아야 하고 비판도 있긴 하지만 이 경제 하나 살리는 것, 더불어 성장을 위한 각계각층의 경제 주체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해왔고 구체적인 그 경제 성장과 경제 분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정규직 늘리고 최저임금 높이고 그리고 재벌에는 이 준법을 요구하면서 그 대기업의 경영 정상화, 합법화를 이끌어내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구조를 이끌어내고요. 대외 수출 등의 무역과 내수의 진작을 동시에 해나가는 이런 구체적이고 촘촘한 플랜들을 짜놓고 있습니다. 노심초사하면서 북한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당근과 채찍으로 필요할 때는 강한 압박,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그들에게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자 외교 구도 내로 계속 끌고 나오고
IAEA 등 국제원자력 기구죠. 또 UN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미국, 일본과 육자의 틀 내에서 북한에 대한 그런 비핵화 전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이렇게 해왔으면 오늘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란 거죠. 물론 북한이란 변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철없는 망나니가 자기의 그런 취약한 그 리더십 권력, 정통성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요. 자기 그 친척인 장성택이라든지 또 형이죠. 김정남까지 살해 암살하는 그 이외에 뭐 많은 사람들에 대한 탄압과 자신의 그런 그 흔들리는 리더십을 그 막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 또 핵개발 미사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그 다자 외교와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북한이라는 이슈를 오직 정치, 국내 정치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을 하고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부터 NLL 포기라는 허위,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무성 당시 대표 찌라시 같은 걸 흔들어대면서 이것이 사실이냐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허위로 다 밝혀졌잖아요. 문재인, 왜 문재인인가? 첫 번째는 시대 상황, 시대 정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7년 대한민국의 상황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것과 저것 중에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비교해보고 이 사람을 할까 저 사람을 할까라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그 이전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진 거의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너무 병들고 상처 입고 아프고 망가졌습니다.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국방 안보죠.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안보와 애국을 소리치면서 뭐 문재인, 안철수를 포함한 우리 과거 야당 쪽의 정치 지도자나 정당들에 대해서 아예 말도 못하게 국민들과 이렇게 거리를 딱 끊어두고 저들은 종북이다, 좌빨이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만의 일방적인 국방안보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일을 해오는 과정에 결국 우리 국방과 안보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국방과 안보. 첫째, 대북 관계. 북한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큰 핵심은 이명박 박근혜가 진정성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아주